안녕하세요. 네, 5주차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아이패드를 써서 하려고 하니까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또 낯서네요. 그러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혈액과 면역계 관련된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것들이 부족할 때는 빈혈, 특히 이제 적혈구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겠죠. 그랬을 때 조혈 성장인자하고 조혈 증진제가 무엇이 있는지 열거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빈혈약에는 어떤 종류하고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혈 같은 것들이 있을 때 항응고제 같은 것들을 쓰게 되죠. 응고를 하려면 혈소판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항혈소판의 작용 기전 또는 종료 부작용,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항응고제를 쓰다 보면 출혈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때때로 출혈을 신속하게 막아야 될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작용하는 기전, 그리고 또는 항응고제를 통해서 출혈이라고 하는 부작용이 생겼을 때 쓸 수 있는 해독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염증, 우리 이제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과정이지만, 이게 이제 너무 과하면 우리한테 이제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막는지, 대표적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그리고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만성 염증 중에 대표적인 게 류마티즘인데, 거기 이제 쓰는 약물들, 그 다음에 요산이 관절에 침착돼서 벌어지는 통풍에 치료한 약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열을 유발하는 약물들의 종류를 조금 알면 좋겠고, 해열제가 이제 어떤 작용으로 쓰는지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면역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배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면역학을 공부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것들을 조절하는 조절제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조혈 장애를 치료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들이 조혈 과정입니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고 하는 중요한 녀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조금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요. 골수의 적색 골수라고 하는 곳에서 다능성 줄기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어떤 자극들을 받으면 전 적혈구 모세포로 되고, 얘네들은 분화 자극들을 받아서 적혈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분화 자극들을 촉진하는 인자 중에 대표적인 게 에리스로포이에틴, 줄여서 EPO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혈구 줄기세포로 분화가 되면 이 녀석은 클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라고 하는 CSF에 의해서 내식세포로 바뀐다던가, 또는 과립을 형성하는 과립구 형태의 세포들로 분화 발전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대 핵 모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트롬보포에틴이라고 하는 TPO 자극인자에 의해서 자극을 받으면 혈소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분화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화 메커니즘을 알고 있게 되면 우리가 조혈 증진제라고 하는 것들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적혈구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EPO, 그리고 백혈구의 증진을 촉진시키고 싶으면 CSF, 그리고 혈소판의 증진을 시키고 싶으면 TPO,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로 조혈 증진제들은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들도 다 그 정상세포지만 그 항암제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항암요법이나 항암치료를 했을 때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조혈 증진제 같은 것들을 처방하게 되죠. 즉 항암치료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골수 기능이 저하되는 호중구 감소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감소하게 되면 감염 같은 것들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EPO라든가 CSF, TPO 이런 것들을 주게 되고 얼마큼 감소한지를 알기 위해서 ANC라고 하는 앱솔루트 유트로필 카운트들을 확인을 해서 항암 치료 단계들을 조절하는 것들을 하게 되죠. 요 밑에 보게 되면 정상 레인지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가 되면 좀 심각 단계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호중구 감소증 때문에 어떤 감염 같은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면 항생제 이런 것들을 주게 되고, 그리고 항암 투여를 하시는 분들한테 GCSF 이런 것들을 동시 투여하는 것들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빈혈은 그 중요한 이제 조혈 성분들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 헤모글로빈을 구성을 하는 것들을 대충 그리면 철을 중심으로 이렇게 단단한 격자 모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헤모글로빈이요. 이것들이 이제 싸고 있는 것들이 적혈구죠. 그러면 이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산소 운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발생하게 되죠. 그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을 주게 되고요. 페로설페이트가 가장 많이 쓰는 철분제고요. 그리고 이 격자의 바깥쪽 부분들을 차지하는 이것들을 차지하는 녀석들의 주요 성분은 엽산과 비타민 B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부족하면 엽산하고 비타민 B12를 주게 됩니다. 이것들은 뭐 과량 복용에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 철분 같은 경우에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하는 엘러지 반응 것들이 때때로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게 되겠죠. 여기 박스를 보게 되면 적혈구는 그 산소를 나르는 트럭이라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철결핍 빈혈 또는 재생불량성 빈혈 또는 용혈 빈혈 같은 것들은 트럭이 이제 빨리 부서지는 또는 낮적혈구 빈혈 같은 거는 불량한 트럭, 악성 빈혈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 생산에 필요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출혈 분열 이런 것들이 이제 빈혈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트럭이라고 가정하고 어떤 것들이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비교하면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철분은 그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식사를 통해서 철이 들어가게 되면 소장에서 이제 그 흡수가 되고요. 이것들은 그 혈장으로 가서 그 트랜스페린이 운반을 해가지고 골수로 가게 됩니다. 이 골수에서 헤모글로빈 형태로 만들어져서 적혈구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헤모글로빈이 이제 철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적혈구가 이제 붉은색을 띠게 되죠. 적혈구는 혈액에서 120일 정도 생존을 하게 되고, 비장에서는 오래된 적혈구를 파괴를 해서 빌리루빈 형태로 그 담즙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되고, 또는 대변을 통해서 배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리루빈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줌도 약간 노란색을 띠게 되고, 그리고 대변도 약간 노란색을 띠게 되는 성질을 갖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두 번째로 지혈과 관련돼서 응고라고 하는 과정들이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찬찬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혈관벽이 이제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콜라겐 이 노출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것들이 첫 번째가 혈관이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라겐 노출이 되면서 혈소판이 이쪽에 이제 다 모여서 그 느슨한 형태의 우선은 얼기설기 마개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연쇄적인 응고 반응을 일으키면서 트롬빈과 피브린으로 전화해서 그 혈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단단한 그 마개를 형성하게 되죠. 이렇게 단단한 마개를 형성한 다음에 그 세포 성장과 이제 조직 수리가 이제 완성이 되고 나면 그것들을 과정에서 그 했던 삐떡 혈전 같은 것들을 용해내서 그 밖으로 빠져나오게 해가지고 정상적인 혈관벽을 만들게 됩니다. 피브린을 그 용해내지 않으면 혈전 같은 것이 중간중간에 떨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혈관벽은 손상되면 혈관이 수축되고 느슨한 마개를 형성하고 혈병을 만든 다음에 피브린을 용해하는 이 네 가지 단계가 차곡차곡 하면서 그 손상된 혈관벽을 정상화 만드는 작업들을 하게 되죠. 혈관 내 손상 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게 되면 교원 섬유에서 혈소판을 이제 방출하는 단계가 되고, 그리고 세포에서 트롬플라스틴 같은 것들을 방출을 해서 그 구체적으로 트롬빈을 활성화하는 인자들을 형성을 시켜서 섬유 소원을 그 프로피브린으로 만드는 트롬빈을 활성화하는 과정을 통해 지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조금 잘 알고 있어야지 항응고제에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응고 과정에는 그 내인성 경로와 그리고 외인성 경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인성 경로는 그 혈관이 이제 손상이 되면서 나오는 거고요. 내인성 경로는 그 조직 자체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인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이제 그 활성을 하게 되면 그리고 외인성 경로에서도 단계적으로 활성을 하게 되면 텐이라고 하는 공통 경로를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고요. 그 5 복합체하고 결합돼서 프로트롬빈을 트롬빈으로, 그리고 트롬빈이 활성화되면 피브린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지혈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죠.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지혈과 관계되어 인자 중에 하나는 요 텐이라고 하는 건 녀석과 트롬빈이라고 하는 녀석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출혈 반응들을 보게 되면, 정리하면 출혈이 일어나면 혈관이 수축이 되고요, 혈소판이 응집이 되고 혈액이 응고가 되고 섬유소가 용해되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혈전과 색전 그리고 경색에 대한 용어들을 조금 정리하면, 혈관 내에 혈액이 응고되어서 있는 상태를 혈전이라고 하고요. 이 혈전이 떠다녀서 어떤 혈관을 막게 될 수 있는 상황을 색전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조직이 괴사가 발생하는 것을 경색이라고 표현하죠. 혈관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는 것들은 혈전이고요. 이게 떠다니는 형태, 얘네들을 색전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혈전이 이제 형성되어 있는 피브린 중합체에서 피브린들을 녹아내야지 이제 혈전이 이제 색전으로 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단계로 섬유소 용해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게 플라스미노겐을 플라스민으로 바꾸는 TPA 같은 것들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적인 그 지혈과 응고 과정에 대한 것들은 이해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나오는 응고 관련 치료제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응고 과정을 하게 되면 혈소판이 활성화가 돼야지 이제 혈소판 응집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혈소판 응집을 억제를 하게 되면 항응고제로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약들은 혈소판 응집 억제제
억제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대표적인 혈소판 응집 억제제는 그 아스피린이 있고, 그리고 혈소판이 갖고 있는 수용체가 이제 자극을 받으면 여러 가지 그 활성이 억제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ADP 수용체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활성화가 일어나면 그 작용하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그 피불이 나고 옆에 있는 혈소판하고 응집 반응에 작용하는 수용체가 GP 2B 3A라고 하는 수용체인데 이것들을 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혈소판 억제에는 이 안에 있는 그 콕스를 억제하는 아스피린, 그리고 수용체를 억제하는 ADP 수용체 차단제, 그리고 그 어그리게이션을 억제하는 GP2B 3A 수용체 억제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간헐적으로 갑자기 이제 혈관이 수축이 돼서 그 부분들이 조금 통증이 일어나는 형태를 간헐적 파행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에는 이제 혈액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여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주의할 것들은 아스피린을 이제 먹게 되면 혈소판 기능을 저하시켜서 출혈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술이 잡혀 있는 경우에는 그 4-7일 정도 약을 끊도록 하게 되고요. 혈소판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그리고 이러한 그 출혈 경향, 특히 심근경색 같은 것들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그 출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혈전을 억제하는 약들로 아스피린을 먹는 분들은 수술 전까지 이런 것들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어서 입원해서 와파린이나 헤파린으로 대체를 한 다음에 수술 전에 바로 끊는 형태로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응고작용에 그 트롬빈이 이제 중요한 그 응고작용에 관여하는 녀석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트롬빈이 이제 작용하는 것들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주사제로 쓰는 게 헤파린입니다. 트롬빈을 그 활성화시키는 인자는 그 10A라고 하는 인자가 보통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음 내용들도 이해하기 쉽게 되겠습니다. 헤파린은 응고 시간을 조금 감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혈이나 오한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약은 그 반응 정도를 딱 예상할 수 없다는 단점들 때문에 헤파린이 이제 길게 이제 생겼는데 이 끄트머리를 잘라낸 로 모리큘러 웨이트 헤파린이 약자입니다. LMWH요. 이것들로 만들어서 그런 단점들을 조금 보완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직접 그 트롬빈 자체의 작용들을 억제하는 방법들로 쓰는 게 있고, 다음에 트롬빈 활성화를 억제하는 10A를 억제하는 방법들도 있게 됩니다. 이것들이 이제 비경구 주사제 형태여서 사람들한테 이제 조금 처방에 불편들을 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제 경구 제제로 이제 만든 항응고제들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건 와파린이고요. 와파린. 이 와파린은 그 비타민 K를 기량하는 녀석으로 여러 가지 이 10A를 자극하는 여러 내인성, 외인성 인자들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인자들이 활성화가 되고 나서 다시 그 복구를 하려게 되려면 이 비타민 K가 이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것들을 차단함으로 해서 그 여러 가지 인자들의 활성 상황들을 이제 억제를 통한 녀석이고요. 동시에 경구제제에서도 직접 트롬빈 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10A를 억제한다 그래서 이건 잘 보시면 알겠지만 10A를
억제한다, 10A를 억제한다 라고 하는 뜻의 약들이 있게 됩니다. 지혈응고 관련 치료제를 공부를 할 때 몇 가지 용어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혈 시간인데, 그 혈관을 이 정도에서 상처를 내서 그 출혈이 얼마큼 멈추는가였는데, 요즘에는 이것들을 검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난리가 나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검사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 중에 하나가 트롬빈 시간을 측정하는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돼서 작용을 할 때 그 응고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와파린을 치료하는 환자한테 이 PT에 대한 시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 와파린의 적정 농도를 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그 인자도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헤파린 치료를 하는 환자들한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트롬빈 시간은 외인성 인자들의 측정이고, 그 대표적으로 와파린 치료할 때 측정한다. 그리고 활성화 부분 트롬보플라스틴 시간이라고 하는 APTT는 내인성 경로에 이제 문제가 있는지 측정하는 거고, 헤파린을 할 때 모니터링 할 때 사용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서 그것들이 여러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혈전이 이제 많이 생기면 여러 동맥경화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색전 때문에 여러 가지 뇌졸중 이런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혈전을 용해를 하는 거는 그 혈전이 만들어지고 나서 피브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드는 요 플라스미노젠을 플라스민으로 바뀌는 TPA, 티슈 플라스미노젠 액티베이터, 생리적인 기전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외부에서 이제 만들어 쓰는 걸로 알테프레이즈라고 하는 짧은 방광기의 약이 있고요. 그리고 탱클레테프레이즈라고 하는 긴 방광기 형태의 것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주로 이제 그 폐색소전증이라든가 심근경색 그런 예방 또는 그 일어났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항응고제하고 지혈 그 혈전용해제 같은 걸 쓰다 보면 출혈이라고 하는 부작용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막는 해독제 겸 지혈제로 사용하는 것들은 매칭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쪽에는 얘기했던 플라스미노젠 활성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여기 그 혈전으로 막혀 있다, 혈관이. 근데 이걸 녹아내면 출혈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 트라나세믹 애시드라고 하는 녀석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와파린 때문에 출혈이 생기면 비타민 K를 주게 되고, 헤파린 때문에 출혈이 생기면 프로타민 설페이트를 주게 됩니다. 또는 응고 그 인자 중에 하나인 5를 활성시키고 피브린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보트로파제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염증입니다. 그 염증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냐면, 세포 손상이 일어나면 인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만 세포가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인지하고 동원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들이 그 특별한 그 문제를 일으키는 녀석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학 매개체들을 만들게 되죠. 히스타민, 브레디키닌, 보체, 유코트리엔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이 조절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정상화시키는 과정으로 가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런 그 조절하고 수복 과정에서 만들어진 화학 매개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요, 혈관의 투과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세포의 침륜, 혈전 또는 뭐 이런 자극들을 해서 열이 나게 되고, 그리고 통증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게 그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급성하고 만성 그 염증의 특징들을 조금 나눠보면, 그 급성은 뭐 말 그대로 몇 분 또는 만성 며칠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 녀석들은 범위가 작고 또는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태고, 어떤 세포들이 작용하는지는 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호중구하고 관계되어 있는 뭐 급성 염증 반응들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또 림프와 대식 세포와 관계되어 있는 만성 염증 반응들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러한 그 염증을 일으키는 중요한 그 매개체, 이를 염증 매개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러한 종류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이 어떠한 그 일들을 벌이는지, 뭐 주로 이제 혈관 투과성들을 증가시켜서 통증의 열을 이제 나게 만드는 그 작용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항염증 제제 중에 비스테로이드성 항염 제제가 타겟으로 삼는 녀석들은 프로스타글란딘을 못 만들게 하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염증 매개체 중에 하나인 히스타민에 대한 것들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히스타민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관 투과성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 이 히스타민들을 이제 억제하게 되겠죠.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 뭐 같은 것들이 대표적일 거고요. 항히스타민제를 사용을 하게 되면 H1 수용체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항히스타민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졸리운 겁니다. 졸리운 거. 감기약에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이 항히스타민제인데,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잠이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그 항히스타민제 1세대 약물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얘네들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뇌, 혈관, 장벽을 잘 통과해서 뇌로 들어가서 졸린 부작용을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이제 그 가격이 싸서 많이 이제 그 사용하는 형태들이고요. 문제는 만약에 버스 운전 기사분이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1세대 항히스타민제를 드신다,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든 제제가 2세대 항히스타민 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세대 항히스타민 제제는 이러한 졸린 부작용이 없으면서 그 알레르기 반응들을 억제할 수 있는 특징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 차이들은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세대는 BBB를 통과한 녀석이고 2세대는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지 못하는 녀석입니다. 염증 그 발열의 국소증거 사항들을 보게 되면 뭐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특관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백혈구, 발열, 통증, 조직 손상 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매개한다는 것들은 뭐 간략하게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건 통증, 또 프로스타글란딘, 열 나는 것도 프로스타글란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염증 반응에도 프로스타글란딘이 이제 관여하고 있어서 요것들을 타겟으로 하는 약들에 대한 소개들을 하겠습니다. 조직이 손상이 일어나면 그 세포 막에 있는 아라키도닉 애시드라고 하는 것에서 콕스1하고 콕스2가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게 됩니다.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정상인 상황에서는 콕스1이 작용을 해서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죠. 그래서 이 녀석들은 위장을 보호하거나 신장을 보호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직 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사이토카인 녀석들이 자극을 해서 이때 이제 콕스2가 그 세포 안에서 발현을 하게 되고요. 이런 녀석이 만드는 프로스타글란딘은 그 원치 않는 효과를 내게 되죠. 염증, 통증, 발열 또는 혈소판이 때에 따라서 응집을 억제하는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프로스타글란딘이 그 합성을 해서 원치 않은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비스테로이드 항염 제제인 엔세이드가 약자가 non 스테로이드 안티 인플라메토리 드럭의 약자입니다. 뭐 달리 얘기하면 저는 스테로이드는 아닌데 항염 작용을 하는 약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렇게 된 이유는 스테로이드가 예전에 최초의 항염제로 많이 사용됐었는데 스테로이드 부작용들이 워낙 심해서 새로운 항염제를 만들었는데 스테로이드인 것처럼 오해를 받으니까 스테로이드는 아닌데 항염제제입니다. 그래서 엔세이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이 엔세이드는 일반적으로 콕스1, 2를 다 그 차단을 하게 돼서 기대한 효과도 억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위장에 출혈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택적으로 콕스2만 억제하는 녀석을 만들어서 원치 않는 효과만 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서 만든 게 셀레콕시브, 선택적으로 그 부분만 억제하는 약이 존재한다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엔세이드의 대표적으로 쓰는 약이 아스피린입니다. 콕스1, 2를 모두 억제하는데 비가역적으로 한번 사이클 옥시게네이즈라고 하는 요소를 망가뜨리면 아스피린을 복용 중단하더라도 새로운 혈소판이 만들어져야지 이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복용 중단을 최소한 7일 전, 수술을 앞두면 이때 정도는 복용 중단하라고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용 후 출혈이 이 정도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혈소판 기능 억제를 해서 항응호 효과를 내고요.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고 요거에 대한 염증 반응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스타글란딘 E2 합성율을 방해해서 해열 작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통증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들을 억제해서 진통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엔세이드 전체를 조금 간략하게 만들면 그 엔세이드는 콕스, 사이클 옥시게네이즈,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콕스를 억제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스피린이다. 이 두 가지를 다 억제해서 혈소판, 항염증, 해열 작용들을 한다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기타 엔세이드들로서 혈소판을 억제하는 그 기능들에 대한 부작용은 조금 덜한 이부브로펜이 있다. 이것도 항염제, 해열제, 진통 효과를 낸다. 그 다음에 콕스2만 셀렉티브하게 억제하는 게 셀렉콕시브가 있는데, 얘네들의 특징은 앞쪽에서 위장관 부작용이 조금 덜한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들은 같이 하게 되고요. 근데 대신 이런 엔세이드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부작용이 그 위산이나 이런 것들을 줄여서 위출혈 상황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콩팥 혈류량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부담을 주는 측면들이 있게 되고, 그리고 아스피린 발양을 하게 되면 여러 이제 독작용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그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열이 나는 20세 미만 아이들한테 주게 되면 그 더 심각한 열과 부종, 뇌부종이 있는 뇌의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는 아스피린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해열 진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 뭐냐면 아세토아미노펜이라고 하는 녀석이죠. 이거 상품명으로 타이레놀이 대표적입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초창기에는 스테로이드 제제들을 항염 제제로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스테로이드가 작용하는 녀석은 항염증 또는 단백질 분해, 혈당 증개, 지방 분해, 골밀도 감소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용들은 우리가 원하는 거에서 쓸 수 있게 되지만 이것을 얻기 위해서 너무 치료해야 할 그 부담들이 많게 되죠. 뭐 대표적으로 스테로이드제를 많이 쓰면 골다공증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당뇨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게 되고 하는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처럼 부작용이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그 비스테로이드 그 항염제제 엔세이드들을 만든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주의할 게 스테로이드 약물을 쓰게 되면 중요한 게 환자가 감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염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염증 때문에 벌어지게 되면 국소적으로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지만 감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게 되면 그 큰일 나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그 작용 시간에 따라서 짧은 작용 시간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고요. 중간 작용 시간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고 긴 작용 시간을 갖고 있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하이드로코티손이라고 하는 게 그 우리 생리적으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뭐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것들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그 당질 코티코이드 효과라고 보시면 되죠.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에서 효과가 있으니까 얘가 조금 더 그 효능이 좋은 녀석이고 더 좋은 녀석이 되겠죠. 비교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가장 긴 지속시간은 덱사메타손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간을 마치고 조금 쉰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뭐 찬찬히 영상으로 찍었으니까 교재를 확인해 가면서 차근차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표정이나 눈을 보지 않고 설명을 해서 얼마큼 이해하면서 들었는지 잘 모르겠고 뭐 질문 있으면 언제든 제 메일이나 아니면 LMS에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